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 연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더 남았는데 저희들은 매일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긴급 분석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고 또 신뢰하고 계신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명절에 어디 안 가시고 제가 좀 모신다고 해서 과감하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본래 명절 때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향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안 방문할 나이가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명절 때는 피하는 게 네, 예. 예, 또 너무 머니까 예. 부산이고 그래서 또 뭐 이번 명절 때도 그렇고 작년 추석 때 그 직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병철 TV 사이다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추석 연휴 때는 그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그 개혁의 꿈과 한이 서려 있는 거기서 검찰 개혁 10가지 방안, 뭐 경제 살리기 10가지 방안,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책 뭐 이런 거 했는데 올해 설 연휴 때는 내일 청와대 앞 그리고 경복궁에서 좀 그런 경제 정치 사법 현안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농담하더라고요.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갈 고향이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야지. 네. 내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는데 네. 어디로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고 중요한 정치 현안 이제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직위원 19일로 윤석열 1심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가 아닌 혹시라도 다른 결정을 해버리면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현 소나무당 대표가 이제 고법에서 완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놀라기도 했고 기대는 했고 당연하다고 봤지만 윤석길 부장판사가 모든 것을 조목조목 무려 40분 동안 이것이 왜 법리적으로 무죄인지를 설명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말 그대로 금이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무죄 나온다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리고 무죄도 거의 완벽한 100% 무죄 이제 그런 판결이어서 특히 극우 쪽 그 유튜브들도 또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던데 그 정도로 예상에 빗나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이고 특히나 이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또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께 굉장히 큰 천군만마다 이제 그런 판결이다 이런 취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끝이 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긴다. 그래서 송영길 봐줬다. 이재명 재판도 당장 속개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로 악감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 그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죠. 네. 서울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불문과 출신입니다. 예. 아 불문과예요? 예. 오, 저는 그걸 몰랐네. 네. 판사하신 분이고 한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찌됐거나 윤석열 내란을 빨리 척결을 하고 그리고 보수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뭐 전한길 이런 유해 요즘에는 또 뭐 고성국인가 하는 분 그런 그 극우적인 그런데 이 105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을 거느린 그 중요한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극우화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그 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치 재판이다라고 결론 내면 본인이 한번 당해 보시라고 하죠. 없는 죄도 탈탈 털어서 송영길 대표 100건 넘는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 37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그렇게 해놓고 아무 증거도 없이 오히려 올가매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재판을 다시 받아라. 그리고 이제 판사가 아예 봐주기 판결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국힘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파장일 것인지 또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 주로 논의할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선고, 네. 기타 등등 최근에 또 뭐 김건희 무죄 등등 관련해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그 엊그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 완벽한 무죄 판결이 네. 갖는 그 법리적인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우려를 많이 표명해 온 것이 작년 10월 달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1월 달에 새로 임명된 그 아주 거구적으로 알려져 있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이 두 리더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법부의 상당히 극우 보수화 경향 거기에 따라서 김건희 무죄 또 뭐 명태균 게이트도 무죄 또 곽상도 50억 클럽도 곽상도 부자도 무죄 공소기가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걱정이 크시고 또 그게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반면에 지금 윤석열 1심 선고가 나면 그게 항소심으로 올라갈 거고 그 항소심은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그리고 형사 12부 판사 세 분인데 형사 1부가 중요하죠. 1부의 재판장이 이제 이번에 송영길 무죄 판결을 선고하신 그 윤성식 재판장님.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 경력이 뭐 물론 서울법대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의 주요 요직들을 또 거쳤다. 그래서 상당히 조희대 편향적인 그런 분 아니겠느냐라고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곳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또 환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완전히 예상 밖의 그 무죄 판결이 굉장히 치밀한 법리 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 항소심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심리할 것이다 하는 거를 좀 예측해 하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성직 부장판사가 이제 원래 재판을 할 때 말 그대로 법리에 매우 충실하고 그리고 정론으로 재판을 하는 스타일이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법리에 따른 판단하고 있는 이제 원칙주의자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하고 사실 뭐 정통적인 그 법리 그대로 재판하는 정통적인 법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희소식 내지는 좀 그런 것은 한 며칠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그 장동혁 대표가 5개 형사재판 재개하라. 그 중에서 제일 이 리스크가 큰 게 수원지법에서 그간에 재판했던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 그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중단은 돼 있지만 재판이 그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예요. 근데 이 파괴력이 제일 큰 게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쌍방울 김성태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돈을 주고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뇌물을 먹은 것이다. 제3자 뇌물 이제 이런 재판인데 그 재판에서 놀랍게도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보다도 더 유리한 애시당초 이건 안 된다. 거리가 안 된다.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렸어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이미 재판 중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또 제3자 뇌물로 건 것은 검찰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바람직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기로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사법부가 엿장수 판결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기준으로 재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 따라서 아예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봐주고 공소기각하고 내란과 같은 경우에는 또 엄격하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또 이어지고 있고 이거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뭐냐 사법부를 신뢰하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려서 이 재판의 결과를 믿어야 하느냐 이걸 이제 지금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 뭐 모든 문명 국가는 헌법에 재판이라는 것은 그 법관이 헌법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또 이제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를 아무리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 정부를 바로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폭력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김건희, 명태균 등등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과연 이것이 독립된 법관들의 정말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이런 재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단전 단수도 어떻게 내란을 인정하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것은 한덕수, 구형 15년에 더 올려서 23년에 선고가 났는데 서로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면 그것 못지않게 언론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쿠데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예, 국무회의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똑같이 15년 구형을 때렸는데 다른 판사가 아무리 독립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양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재판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7년, 그러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편차를 보인다. 이 너무 걱정스러운 지금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박영재 이 지휘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80%의 판사들이 보수고 90%의 판사들이 보수고 80%는 극우입니다. 지금 성향이.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 어떤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어떤 내심의 어떤 그런 공감 이런 것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고등법원의 완벽한 무죄 또 수원지방법원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시 이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이 판사들의 어떤 독립된 양심도 역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극우 보수적 성향의 이 판사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사안에 1심 선고를 23년을 하고 오히려 더 가중돼야 할 이 선고에 7년을 매겼다 이러면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거 국민적 불신을 가지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율을 내부에 하죠.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다 없어져서 그냥 개별 판사는 자기 알아서 다 판결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네. 이런 걸 보면은 왜 법원 행정처가 있고 왜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그러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법원 내에서 합의를 하고 준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대로 빨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아예 고무줄처럼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조희대는 손을 놓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건 동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이제 설 직후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재판 그리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재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지금 한강물이 얼어 있는데 얼어 있는 한강 얼음 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한 뭐 3분의 1 정도도 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민주공화국이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 전망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진관 재판장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23년, 유경진 재판장의 이렇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7년, 구형은 15년 똑같아요. 네. 내란을 주도했던 윤석열과 군경 동원까지 다 이제 주도했던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제 주동자죠. 네. 요 빼고 이거는 헤드고 빼고 그 밑에 움직인 국무위원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단전 단수 이상민이 거의 어떤 역할이나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상민은 고등학교에 충직한 진짜 1년 후배고, 후배. 예. 1년 후배 충암고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년 후배. 절대로 그 장관 자리를 물러나게 못하게 했죠. 네. 그리고 그 법정에서 태도를 보십시오. 웃잖아요. 나갈 때 웃대요. 예. 자,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 직권남용도 무죄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 3배 이상의 차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 23년이나 25년을 때려도 마땅한데 7년으로 훅 그냥 내리쳤다. 이제 이게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포함해서 이 엘리트 법관들의 전체적인 정서다. 네. 네, 이거를 뒤섞여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걸 지금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 정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명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가 되기 전에 완전히 사법부 판사들은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짜 압제의 최전방에 있는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독재의 하수인이었죠. 하수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네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사법부를 어떻게 봤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윤석열 내란 3년을 겪었던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불신 정도를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84학번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 박종철 군, 박종철 열사도 저하고 같은 또 고향 친구이기도 예, 하고 그 전두환 그 무시무시했던 군부 독재 정권 때도 국민들은 판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가 컸습니다. 네. 막 잡아놓고 하는 판사들이 많았지만 네. 그때도 그 정권에 저항하고 또 조직적으로 소위 사법 파동이라는 것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판사들이 잡혀온 그 뭐 학생운동으로 잡혀온 학생들에 대해서 네. 또 무죄로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때는 정말로 무시무시했다고 네, 예. 해요. 그리고 그 뭐 제 책이나 또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 때보다 훨씬 무서웠는데 그때 사법 파동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네, 판사들이. 그때도. 네, 그때도.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 자유당 시절에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초대 대법원자 가인 김병로 네. 초대 대법원장님 이 그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하니까 대법원장님의 그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그 판사가 이거는 무죄다 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때 청와대 그때는 이제 그 청와대는 아니었죠. 경무대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판사가 빨갱이다 하니까 가인 김병로 그 당시 대법원장님이 그때는 아마 국회에 와서 발언하는 그런 네.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야. 그렇게 일가를 했다. 멋집니다. 지금은 훨씬 더 사법부가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화돼 있지만 사법부는 후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숨어서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무런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 123 비상계엄 내란이 터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습이 빨리 됐잖아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켜 버렸고 그리고 나서 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머리 하얀 그 이번에 퇴임하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 국회에 보내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때 사법부 소장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어야 네. 되는 게 최소한의 헌법이 요구하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이제 초유의 이 내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일단 뭐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좀 뭐 다음 기회를 일단 미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이제 19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주기현 이제 마지막 본인의 선택이 남아 있고 일단 내란으로는 모든 재판부가 다 인정은 했다. 다만 형량은 이제 23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주기현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혹시라도 공소기각까지
검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자,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지기현 판사는 2개 판결문을 써놨다고 이제 예상합니다. 네. 2개를 이제 유죄 그리고 형량은 뭐 사형 아니면 사형 아니면 없으니까. 무기징역. 예. 의 유죄 판결문 하나 써놨을 거고. 자, 그럼 그 대목에서 내란 수계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가 내란은 그대로 인정해서 중요 임무 종사의 선고량이 이제 다른 것이고 네, 네. 이걸 내란도 아니다라고 일단 갈 수는 없는 거죠. 아, 그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같은 1심 판사, 이진관 재판장, 뭐 어제 유경진 재판, 같은 1심 판사의 판결문이 다른 1심 판사에게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의 법률적 구속력이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1심끼리는 없지만 그러나 판결의 모순 저촉 금지의 원칙이라는 또 법원칙이 또 있어요. 판결이 막 서로 모순되면 국민들이 그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국민의 어떤 신뢰 차원에서 그런 신뢰 보호 차원에서 판결은 가급적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같은 1심의 판결문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죄, 내란 우두머리 유죄다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 예측이죠. 자,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 유경진 부장판사가 다 내란을 전제로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결론을 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자, 어떤 논리로 그러면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본인 혼자 전제할 수 있습니까? 내란이 아니면 내란 수계도 당연히 아닌 거고. 그 뭐냐면은 일단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군인 경찰이 어떻게 동원이 됐느냐,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는 그런 위협이 되는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내란에 대한 그 심리의 대상인데 그걸 수많은 정인을 부르고 해서 이것을 이제 심리한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유일하죠. 나머지 재판부는 이것을 직접 심리한 것은 아니에요. 네. 언론을 통해서 봤을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이 이진관 재판장님 등등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증거 조사하고 직접 다 재판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 옆에서 구경꾼이 뭔 이렇다 저렇다 혼수를 뜨느냐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은 판사 세 사람이 다 내란으로 봤지만 나 내란으로 안 볼래. 네. 윤석열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무죄야 이런 가능성. 그냥 자신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이 실행되지도 않았다. 바로 해제 결정 나고 나서 나 그거 안 했으니까 실패한 내란이 무슨 내란이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냥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몽령을 내렸다. 계몽령을 내렸다. 이제 그런 거 그게 맞다. 뭐 그러니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군인 경찰이 뭐 일부 그 병력이 들어간 것도 봐라 그냥 들어갔다 우왕좌왕 나왔고 폭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형법에 규정된 내란 구속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헌 위법은 있었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죄는 되겠다라는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망상에 가까운 일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그게 있다라고 극우들의 주장이죠. 그게 극우 쪽에 이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들어보면 주장이 이런 거예요. 직권남용은 인정 뭐 하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을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런 거죠.
위헌 위법하다고 하면 그게 국헌문란이고 선관위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아예 체포시키고 셧다운 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지 국헌문란이 아니. 그게 뭐냐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좀 위헌이고 뭐 전시사변도 아닌데 비상계엄 때린 것은 헌법 위반이고 절차적으로도 좀 국무회의 뭐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확정을 하고 파면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 존중한다. 그래서 위법한 직권을 행사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 있으니 직권남용죄 징역 한 3년 하고 집행유예 때릴 정도는 된다. 집행유예. 그런데 어마어마한 내란죄 일정한 지역을 막 점거해가지고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이런 폭동, 국헌문란 이런 것은 제주 4.3, 뭐 여순 반란, 뭐 이런 5.18 뭐 이런 게 내란이지 이런 주장이죠. 자 여순 사건 이렇게 이제 좀 여순 사건, 여순 네, 사건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생각이 일단 이제 내란 부분은 그런 것인데 내란을 인정하되 이 자체의 사건 수사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권한 없는 자가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영장 발부받은 법원이 거기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소기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좀 법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구들의 주장인 직권남용죄만 인정하고 내란죄는 무죄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기현 판사도. 예. 그런데 공소기각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현재도. 굉장히 크다는 것은 지금 뭐 10% 20%가 아니고 뭐 40% 50% 정도 된다는 그 뭐 확률적으로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두 가지의 판결문을 써놨을 것이다. 네. 뭐 컴퓨터에 본인 컴퓨터에 이 두 가지를 다듬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관점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5대 5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딱 전날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또 뭔가 어떤 본인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의견들 이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텐데 공소기각의 위험성은 작년 3월 7일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 실질적으로 석방 판결을 할 때 이미 지적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공수처 법률상 직권남용만 있지 내란은 없다. 네. 그럼 이게 인지 관련된 사건이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하니 그러면 이 공수처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해야 되고 또 경찰 국수본이 또 수사를 했잖아. 또 검찰이 특수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여기서 주로 수사를 다 했잖아. 그런데 공수처가 뒤늦게 그냥 해서 공수처의 수사 및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은 그거는 위법이야. 이제 그런 지적을 또 나는 이미 했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 그거를 판단을 받아오라 했더니 검찰이 즉시한 거 포기해가지고 안 해버렸으니까 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어떤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서 이 재판을 보면 이것은 공수처는 이것은 권한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유죄인데 내란은 맞는데 내가 봐도 그렇지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맞추어서 다시 하면 수사해놓은 게 많으니 뭐 금방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다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결론은 공소기각이다라는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저 공소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지금 구속이 취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2차 그 재판 그 백대현 부장판사 예. 징역 5년 예. 지금 구속돼 있고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 때문에 구속이 석방으로 바뀌진 않지만 이거는 수사 자체가 아예 잘못됐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그렇죠.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오라라는 방식으로 공소기각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이 기록을 경찰청 국수본이 경찰청이 수사권이 있다 이러면 또는 뭐 검찰이 있다면 검찰 그 있던 특수본이 다시 들고 가서 마무리를 다 짓고 법에 따라서 다시 기소하라. 법률가로서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작년 그 3월 7일 구속 취소 그 다음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해서 제가 심우정이를 바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부터 제가 수도 없이 법리적으로 윤석열 1심 재판에서 판사 잘못 걸리면 공소기각 때릴 가능성이 그때 높다라고 제가 네. 계속 얘기해왔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의 관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확장돼 있는 수사의 관련 범위라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아닌 거고 그렇죠. 맞다고 보면 맞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다음에 결국 공수처법의 해석상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심리해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맞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법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법 해석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죠.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근데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나 엊그저께 유경진 재판장, 백대현 재판장처럼 이 직권남용 1, 2, 3 비상계엄이 터졌고 그것이 직권남용이냐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인지한 이것이 내란까지 나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관련성이 있으니까 수사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하죠. 특히나 이런 엄청난 내란 사건은 그 법률을 해석하는 게 무슨 절도죄 뭐 이런 거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 해석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헌법이죠.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이 그런 민주주의 원칙 하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그런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 공수처법을 해석을 하면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법치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판사의 그 임무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극히 맞겠죠. 근데 공소기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해석의 영역에서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봐주려고 마음을 그렇죠. 먹었을 경우에만 그 논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공화국을 굉장히 혼란케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 하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흩어뜨리는, 민주주의의 네.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네. 결과가 있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마음은 내심 윤석열을 봐주게 하겠다라고 결심이 섰다면 논리를 공소기각 사유를 공수처의 수사권으로 갖다 붙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반드시 주기현 부장판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 속을 다 들여다 보고 있는. 다 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네. 그런 혹시라도 우발적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그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소기각.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예성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났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184억 원을 뭐 김건희 어떤 그런 백으로 보이는 도저히 이 작은 데서 할 수가 없는데 카카오 또는 뭐 한국 정권금융 뭐 큰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수십억 원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보니까 그 판결은 그래요. 거기에 한 20몇 원은 이게 여러 가지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횡령죄가 또 안 된다. 네, 예. 또 그런데 일부 그 돈은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막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애시당초 김건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고 개인적인 횡령이니까 이런 경우에 특검법상 수사권이 없다. 공소기각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네. 예. 특검에서 수사할 때 배우가 김건희라는 걸 제일 먼저 잡아냈으면 100% 걸리죠. 또 김건희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김건희와 굉장히 친하고 하는 인적 관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사가 김건희 집사 게이트로 들어갔고 그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보인다. 그런데 일부는 순수한 개인이다. 이 일부를 가르는 게 판사 마음이거든요. 대한민국 어디 가서 여의도 정권가나 금융청에 가서 물어보죠. 김혜성이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184억을 투자받았다고요. 그렇죠. 한국 정권금융이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공기업인데다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카카오의
김범수가 그냥 수십억을 투자해 준다고요? 효성그룹이 투자해 준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당연히 그 배후에는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을 했다. 그 말씀하셨듯이 재경 모피아들의 그렇죠. 뭔가 봐주기가 아니면 아닌데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해놓고 수사를 안 해놓고 김건희 배우를 밝혔으면 100% 이렇게 엮어 넣는 건데 어쨌든 이제 공소기각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 판사에 나 이 사람 봐줄 거야. 네. 김건희 관련된 사람 나는 봐줄 거야. 그 마음을 먹고 법 기술을 넣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송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법부 불신을 국민들께는 정확하게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사법부에 심판받으면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리해질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소기각 시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공소기각이 만약 돼버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소기각이 되면 일단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데 공소기각 되면 경찰로 간다.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하면 아예 이거는 뭐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수사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내란죄는 뭐 사형 무기 사건이니까 뭐 공소시효야 뭐 엄청나게 남아 있고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다른 그 공소기각 된 거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찰에 일단 고발부터 해놓은 거예요. 예. 시효를 넘기버리면 경찰도 직무유기가 되고 이 특검도 직무유기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고 윤석열 내란 사건은 뭐 공소시효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니 그러면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이거 수사 자체가 무효야라면 항소심에도 올라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른 공소기각 난 것도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항소해놨는데 예. 이 내란 특검이 공소기각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해서 또 항소심이 들고 가겠죠. 아, 공소기각도 어쨌든 항소 대상은 되죠. 아 그러면 그건 좀 다행이네요. 제가 좀 예. 공소기각 때문에 다시 완전히 그렇지는 백도되는 줄 않습니다. 알고 예, 있었는데 윤성식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일부 그 재판부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 공소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항소심에 올라갑니다. 그럼 별도로 또 수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일 이제 사건이 그걸 항소심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1심에서 공소기각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든 아니면 경찰청 국수본이든 다시 수사하자. 이거는 소환하고 출제- 이렇게는 못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재판 이제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지. 아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다 이첩받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수사 기록을 이렇게 이첩받고 할 수는 없고 예.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일단은 중요한 뼈대죠. 뼈대죠. 그렇지만 1심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국수본 또는 수사권은 본래 했던 특수본 검찰에게 있다. 어떤 이렇게 뭐가 나오면 거기서 일단은 딱 스탠바이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고 예. 그리고 이 재판 또 이 재판대로 좀 빨리 진행을 그러면 해서 빨리 결론을 내더라도 예. 또는 질질 끌 수도 있고 법에는 석 달 내에 항소심이 끝나도록 돼 있지만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다른 재판도 지금 맡고 있는데 석 달이 아니라 뭐 1년 걸린다. 그래서 저 특검 쪽에서 아니 법에 석 달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니까 그걸 왜 물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요 그런 거는 훈시 규정이고 네, 예. 복잡한 사건은 1년, 2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또 항소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고 그러면 또 대법원 가겠죠. 뭐 사형이 나도 저쪽에서 윤석열이가 대법원 갈 거고 어쨌든 대법원 가서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빨리 해도 6개월이고 3개월 법대로 한다면 이제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너무너무 불안과 초조에 떨어야 되고 그게 계속 공소기각이라는 게 이어진다면 대법원에서도 공소기각으로 날린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 최종심은 본인 지휘하에 하겠다라는 의도도 명확해 보이네요. 그러면.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눈치도 보고 있는 것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한 인사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을 이제 임명한 것이다. 그걸로 모든 그 고등법원 그리고 하급심 1심 법원의 판사들을 완전히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합의체잖아요. 거기서 뭐 뒤집어 버리면 10대 2잖아요. 보수가 10명, 진보는 2명. 그 선거법 사건 유죄 파기환송. 진짜 싸움은 지금이 아니고 사실은 항소심을 그거예요. 하고 대법원까지 설 때를 이제 진짜 싸움이다. 1심에서 사형 지기현이가 유죄가 인정된다 사형,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사형이라 칩시다. 대법원에서 바꾸려면 바꾸는 거죠. 그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도 똑같이 엿장수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이렇게 내란 수계가 맞다, 뭐 사형 무기징역, 항소심도 비슷하게 났다. 그런데 대법원 올라갔다. 그때 정치 상황이 뭔가가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뭐 해서 어수선하다 민주당 쪽이 또 뭔가 여론 구조가 좀 이렇게 비등하게 올라오는 것 같다 하면은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죄를 만약에 그러면은 조희대가 선고해버렸다 또는 뭐 공소기각이다라고 해버리면 아예 없습니까? 확정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은 못 다투죠. 재판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까?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있는 대로 가자 하는 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단 1%라도 있으면 절대로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무조건 갈 수 있는 법 통과를 지금 시켜놔야 한다.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바로 반격을 넣었잖아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우리는 지금 1심의 선고 결과가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이 결국 결심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5월 1일 날 2024년 5월 1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인데 한 달 전에 그렇게 내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내리면 영원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때 조희대 국민들이 탄핵하면 어떻게 탄핵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무죄 나버리면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혁명을 일으켜 본들 뭐 폭력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정권은 이미 이재명 정부로 이제 이미 바뀌었고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대법원을 촛불로 뭐 100만 명이 에어싸 본들 뭐가 바뀌죠? 다시 감옥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논리로 오히려 헌법 소원, 헌법 그리고 법 왜곡죄가 필요한 거예요. 법 왜곡죄도 필요하다. 그걸 잡아 넣을 수 있도록. 그거는 잡아 넣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했다라고 하면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것이니까 그거는 법을 완전히 왜곡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다시 이제 그거는 재판을- 정말로 그 역사의 이름으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것도 지난번에 박영재 그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그냥 뭐 반박하고 막 개기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이 주미애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실제로 가장 두려운 것은 1심 재판부가 엿장수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 사람에 따라서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잣대가 엉망진창이냐 이런 게 아니라 대법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고를 하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놓고 이것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거 다루어야 하는지 지금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여기에 국민들이 절대로 속아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네.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네. 민주당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지금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지금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대법관 정원 그 이제 본회의에 올렸잖아요. 예, 그게 또 빨리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명절이지만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지금 나서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법 처리를 빨리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드리는 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이나 여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 왜곡죄 그리고 헌법소원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그리고 대법관 정원과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명절인데 그래도 좀 편안한 얘기, 아니면 약간 사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병철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체성 이러면 뭐 보수다, 진보다, 민주다, 뭐 좌파다, 우파다 막 이런 걸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변호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사안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진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수적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사안마다 저는 다른데, 제가 그래서 저도 저를 좀 한번 규정해 보려고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저는 케이크주의자다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케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케이크, 뭐 그거요.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케이크가 맛있고 좋지만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게 적당하게 좋은 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진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진보의 어떤 효시적인 사상가는 칼 마르크스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보수 쪽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하이에크입니다. 그 시카고 학파의 어떤 태두, 하이에크,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그 중간에 이제 이 문제가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자 이걸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된다 하는 가장 현실적인 게 케인즈죠, 케인즈.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종합해야지 그게 정치다. 그래서 케인즈의 케, 하이에크의 이, 와. 마르크스의 크 해서 나는 케이크주의자다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아,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것인데 네네. 그만큼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면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의 사견이 혹시 특정인에게 강요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와 맞다라고 박수를 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저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논평이다 이렇게 뭐 양극단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좀 배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논평을 하시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그 이병철 TV 사이다 그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 댓글들을 예.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 해결 방안, 집값을 잡기 위한 10가지 정책 방안 이런 걸 제가 방송에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네. 뭐 사법적인 거는 당연히 하고 그 댓글들 보면 반대하는 뭐 비난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야 우리 채널하고 완전 다르네. 우리는 뭐 비난 엄청 받는데 그렇지 않은 거의 말이에요. 없고 이제 좀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재명 그 정부의 뭐 이런 부분을 비판하느냐 경제 하면 정책을 왜 비판하느냐 이제 제가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또 검찰과 야합했다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검찰 개혁 못 하고 검찰 있잖아요. 개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집값 잡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예. 보유세를 때리고 10가지 방책을 한 방에 조져야 된다. 예. 이렇게 찔끔찔끔 해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제 하면 이제 도와주세요 이런 분은 많아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을. 저도 돕고 싶죠. 돕기 위한 방식이 제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일부 있지만. 그러면 저는 항상 제 그 유튜브 들어오면 위에 설명글에 써놨습니다. 무조건 이분을 지지한다. 무조건 저 당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극좌 15, 극우 15다. 저는 그런 분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거기에 지지하는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성공해야 된다. 극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동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나서는.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예. 무조건 잘하는 거야. 예. 이것은 그런 분을 저는 극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 출발은 보수 쪽에서 좀 출발하신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직접 참여도 하셨고 또 후보 검정 그렇습니다. 뭐 이런 활동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그 후보 그 금정 특위 제가 부위원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MB 정부 때로 가면 그때도 뭐 이명박 대통령 집안에 이제 일가하고 예. 이재호 장관님 예예.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하고 예, 계시죠. 이재호 장관님은 집안에 뭐 할아버지니까 예. 이제 그런 인연으로 그때 이제 2007년 그 이명박 대통령 되었을 때 그때 전 2년 전 2005년도에 한 2년간 그 대통령 선거를 그때 돕는 그런 인연으로 보수 이제 정권 이쪽하고 좀 인연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네네네. 이제 진영의 이제 대선 후보들하고는 특별히 제가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예. 그런데 이제 그 IMF 터지고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학생운동도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소위 좌파 쪽, 이제 진보 진영 쪽의 정치 지도자로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위대한 그 민주 정치 지도자다라고 네.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 김대중 정부 때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정말로 존경합니다. 예. 그 극적인 삶과 그 비극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고향도 또 갔거든요. 네, 예. 부산 쪽. 또 그것도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진해에서 태어나시고 주로 학교는 부산서 다니고. 부산에 네. 그리고 그 뭐 김해 봉화마을이 바로 그 부산 지근에 옆이니까. 있고, 예. 봉화마을도 제가 한 10번은 갔어요. 네, 예. 그 인근에 부산이나 창원에 재판이 있어서 또는 김해 뭐 법원에 재판이 있어 가면 거의 반드시 봉화마을을 가요. 예. 그 가서 지금도 가슴 아프죠. 예. 예,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로 지도자로서 어떤 역사의 인물로서 존경하고 세계적인 분이다. 그렇지만 뭐 정치권에 뭐 해본 적은 없고 뭐 그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네. 그때 참여연대 예. 제가 연말에 참여연대가 이제 그 기부를 많이 하신 분 모셔가지고 그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해에 제가 기부를 제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예, 예. 참여연대. 2등이 그 정몽준 와. 현대중공업 회장이 2등이었어요. 야. 제가 1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그 정도로 이제 진보 진영에 도와드린 뭐 시민 단체지만 뭐 그 정도의 그 정치 활동은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뭐 그때는 뭐 국회의원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제가 뭐 현실 정치는 좀 싫어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1984년도에 그러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시고 석사를 경제학을 하시면서 행정고시 그것도 재경 분야의 행정고시를 하고 또 사법고시를 하면서 또 변호사가 되었고 금융감독원에도 잠깐 근무를 하셨죠.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력 아니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떻게 감독원에 갑니까? 재경고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재경고시도 이미 했고 또 사법고시도 하고 그리고 연수원을 다닐 때에 IMF가 터졌죠. 그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저는 김영삼 대통령도 엄청나게 존경을 합니다. 지금도 또 고향도 갔고. 그런데 어떤 IMF라는 너무나 진짜 국난이죠, 국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를 정말로 빨리 잘 극복했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단기적인 그 5년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벤처 열풍도 일으키고 그게 너무 열풍이 과할 정도로 일어났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그 정보통신망 그리고 이런 그 분야에 정말 젊은이들이 이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그 분야의 세계 탑을 만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지금은 5년 동안의 중기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그때 경제 성장률이 IMF가 마이너스 5%를 찍게 만들었는데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이 7%였습니다. 이거 막 기적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경제 성과도 이루었고 뭐 남북 정상회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민주화 투쟁의 그 고난의 역사 정말 DJ는 정말로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요즘에 그 DJ 얘기하는 사람 잘 없던데 저는 뭐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이 진보 쪽도 굉장히 제가 뭐 공부를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보수 쪽도 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만물 박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이것은 내 말이 100% 옳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 이게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뭐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사실 또 법률가이기도 하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확신으로 이렇게 남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모양이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극우적인 극좌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제 말에 확실히 동의한다는 확신이 설 때 그렇게 정리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변호사께서 수가 틀리면 누구라도 다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 보통 이제 가까운 사람은 좀 그렇게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막 다연발탄 쏘면서 이렇게 막 비판하실 때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여기까지 공격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안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거는 공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말해야 된다.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이 잘못된 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암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제가 걱정을 하면은 바로 공개하죠. 실명으로 그냥. 그분이 내를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해도 좋고 다 좋아. 이것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위 민주주 진영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암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론화해야 된다. 그 뭐 개인에 대해서 뭐 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든 공적인 인물이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반드시 그런 그 투명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 감정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해. 안 그래도 그거를 어떤 기자분이 유명한 기자분인데 여기에도 그 변호사님 그렇게 비판해 놓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할 수 있는데 그분 만나면은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악수하고 하시는 게 깜짝 놀랐다 하길래 저는 그러고 잊어먹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개인적인 거는. 근데 잊어먹지만 듣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쨌든 역지사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결국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걸로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저는 자연인의 성공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분이 잘 되는 게 좋겠죠. 그거는 우리 정계한 대표님이 잘 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민주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혁명적인 어떤 상황을 진짜 총격전이 안 벌어졌다 뿐이지 사실은 80년도 5.18과 유사한 그런 어떤 혁명적인 전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돌파하고 그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민주주의의 적 중에 적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지금 진압해 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정권을 세웠는데 이 정권이 흔들려서 만약에 무너진다 이러면은 더 극악한 이제 극우 반동이 올 것이거든요. 반동 시대가 올 수 있다. 그것은 역사의 법칙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나 중국 혁명이나 쿠바 혁명이나 베트남 혁명이나 모든 혁명을 거친 나라들은 반드시 그랬습니다. 민주정부가 섰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는 이 극우 반동은 훨씬 더 극악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 민주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라도 지켜내야 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IMF 때 우리가 극단적인 고통을 전 국민이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당시도 IMF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떤 기업에게 있느냐, 미국의 자본이 한국을 아예 초토화시킨다라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7%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열어갔던 것이 정부화 시대를 열어갔죠. 맞습니다. 똑같이 내란이 1997년 그리고 지금 2024년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 극우들의 저런 준동이 있지만 결국 역사가 뚜벅뚜벅 전진을 하고 정부화 시대가 아닌 이제 AI 시대를 넘어가는 이런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됩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김대중 정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정답이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북한산을 넘는 게 아니에요. 북한산은 누구나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히말라야를 넘는 거예요.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때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5년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또 피를 흘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았고 실직자로 내몰렸고 수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쟁이었으니까요.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케이크주의라고 제가 만들었지만 그거 김대중 대통령 그 김대중 정부 5년을 보고 제가 이 개념을 그냥 떠올린 거예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시장이 다 박살이 나고 그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케인즈적인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월급을 다 깎고 국무위원들 다 월급 30%씩 다 반납해라. 그게 모이고 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금부치, 엄부치 다 들고 나와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모은 금이 그 당시 돈으로 25조였어요. 네. 지금으로 하면 200조예요. 200조. 예. 그렇게 국민들을 가슴을 정말로 울리는 스스로가 나서도록 나라를 구하도록 그렇게 나선 그게 이제 케인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도 공격을 사실은 했던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그 진짜 미국 신자유주의의 대명사인 조지 소로스도 모셨어요. 당선인 자택에. 네. 그것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하이에크적인 것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상과 실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비로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칼 마르크스적인 사상과 약자에 대한 연민 이게 정말로 그때 제도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인즈, 하이에크, 마르크스 케이크주의라고 했는데 그 케이크주의의 화신은 DJ죠. 근데 지금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병철 변호사님이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고요. 이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환갑을 지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신 지가 꼭 26년째인데요. 늘 저희들에게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대한민국 국군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너희가 서 있다.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갈 것인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명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얘기가 결국 이재명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 100년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로에 서 있고 IMF보다 더한 우리의 좀 자세 그리고 북한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를 정말로 선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란 문제도 쳐다보고 개별 사안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개혁의 문제든 못한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꼬꾸라질 겁니다. 네. 낭떠러지로. 그래서 꼬꾸라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서 달려갈 것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병철 변호사님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긴급 분석 이병철 변호사 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명절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